대한민국의 K 방산이 점유율을 점점 넓히게 되면은 중동 나라들도 한국 걸 사겠다고 하지 북한 걸 사겠습니까? 그 자체가 북한이나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객 중에서도 중동이라는 그 고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돈뿐이 아니라 그쪽 나라하고 연결되면은 K방산이 유럽, 중동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상당히 곤란하죠. 사실 뭐 우리 K방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K자가 국제적인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부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방산 부문 같은 거는 이 중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중동 쪽에도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돈을 긁어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뭐 이란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건 몽땅 북한산이잖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그쪽에다가 이 점유율을 점점 넓히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중동 나라들도 뭐 아니 남한 걸 한국 걸 사겠다고 하지 대한민국 걸 사겠다고 하지 북한 걸 사겠습니까? 러시아 것도 안 살 수도 있고 뭐 가격에 따라가겠지만 일단 성능도 따져보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북한이나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일하게 돈 벌고 있다는 거는 뭐 솔직히 그 가상화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본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돈이 있는 그 이 중동 나라들은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고객 중에서도 중동이라는 그 고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돈뿐이 아니라 그쪽 나라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국내에게 연유 사정, 원유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기를 팔고 돈만 가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북한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북한은 일단 무기라고 하게 되면 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뭐 미국 무기나 한국 무기나 뭐 일단 각각 그 일가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현무죠. 벙커 포스터. 일단 저는 그게 한국에서 이게 현무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프간 전쟁 때도 보면은 미국이 벙커 포스터를 써서 아프간이 쫄딱 망했잖아요. 아프간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뭐 이게 땅굴 작전이라고 해서 굴을 파가 숨었다가 하고 북한도 똑같은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던 거는 이란의 거의 대다수 군사 무기들이 군사 진지나 그런 기지들이 개발지대에 있고 분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쉽게 타격할 수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방에 굴을 뚫어놔가지고 몽땅 다 땅속에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그 전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물론 뭐 여기저기 다 퍼붓게 되면 얻어맞겠죠. 얻어맞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무가 가장 그 북한이 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아닐까. 물론 이전에도 뭐 스텔스기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몽땅 다 북한에게는 뭐 이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에요. 뭐 김정일에는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이 북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의 항모다. 항모가 원산 앞바다에 오게 되면은 평양군은 초토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스텔스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뭐 창문 다 몽땅 다 막아라 뭐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스텔스기가 뭐 그냥 무인으로 와가지고 뭐 김정일이 무슨 집무실, 사무실 창밖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돌리고 북한에서도 그 정도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건 북한도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적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일단은 무기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무 같은 것도 저는 북한이 가장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방에 굴을 뚫고 뭐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벙커 포스트의 위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이 미사일 쐈잖아요. 거기 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능력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사일 동체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사대 DEL이라고 하는 발사대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놨다고 해요. 그거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개 부대에다가 모든 권한을 안 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에 무기를 팔았다, 북한 미사일 팔았다 하게 되면 뭐 이란은 뭐 그냥 전기고 뭐이고 그냥 그 구애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발사 자체가 그 성능도 그렇지만은 그거 성능보다도 발사 여러 가지 그런 재원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제반 조건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기, 그러니까 특히 연료, 조마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고체 연료인지 뭔지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은 뭐든 발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미사일 부대에 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미사일 한 기를 발사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미 전에 22년도에 뭐 자기네가 핵을 가지고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 네 가지 뭐 해가지고 뭐 자기네가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 어쨌다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EMP 같은 거 한번 교란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북한이 과연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쏠 수 있을까?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SRBM이라든가 단거리 그런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실용성이 있냐 없냐 놓고 볼 때 전혀 실용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때 적기에 과연 이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써야 된다는 뭐이가 터졌다 하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래식 무기야 많죠. 뭐 이미 전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예전에 구소련 때 쓰던 무기들, 예, 포화력 같은 것도 뭐 일단 뭐 후방부대 이 상당히 이번에도 보는 김정은이가 그 전방부대 군단장들 다 만났잖아요. 이쪽 끝으로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황해도 4군단, 황해남도 4군단, 황해북도 2군단, 그 다음에 강원도 2군단 이 몽탕 다 만나가지고 뭐 이 사단장들한테 그냥 뭐 일단은 이쪽에 남한을 견제해가지고 이제는 두 개 국가론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침략을 막는다 뭐 이라 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그냥 견제하면서 뭔가 이게 액션을 취했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렇죠. 아무리 두 개 국가론이라고 해놔도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흐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 DMZ가 사실상 거의 무력화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GP 있다고 하고 이런 과정인데 김정은은 그걸 다시 수복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고, 좀 더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하면 미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지 않을까, 자기한테 뭔가 야 그러지 말고 좀 회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콜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도 좀 부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뭐 북한의 무기 상태라는 거는 일단 그런 재래식 무기라는 것도 제가 알기는 이미 전에도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5mm 고사포, 85mm 직사포라는 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사신 고사점 뭐 이런 거, 지상대 공중, 지공대 지, 뭐 지상대 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 포탄들이 너무 오래됐다는, 관리를 못해요. 포탄 창고 자체 습기가 차게 되면, 화약이라는 건 습기가 차게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북에 있을 때도 일단은 뭐 민간 군사 무력으로 해서 뭐 저도 이게 조기대 뭐 붉은 노동 조기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군사훈련, 그다음에 대학 때도 뭐 일단 그 대학생 교도대라고 해서 6개월간 군에 가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럴 땐 군복을 입고 실지 포진지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저는 사신 고사점 지상대 공중 무기를 배웠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걸 배워줘요. 근데 그때도 보면 총탄들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정말 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래식 무기도 실지 쏘면 한 발이 안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관리 체계 자체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뭐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대식이다 재래식을 배합해가지고 무슨 전투력을 높인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이 전투력으로 비교할 때 역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수준적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은 전략자산, 뭐 핵 전략자산, 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화산 31이라고 해서 핵탄두를 또 꺼내놓고 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에다 다 이거 장착할 수 있고 카트리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순항 미사일도 채울 수 있고 뭐 ICBM에도 태울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또 해요. 뭐 솔직히 뭐 자랑집에 불이 난 거죠. 사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위협스럽고 정말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 감출 것 같아요. 절대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핵을 쏘겠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이번에도 무슨 뭐 구성이라는 곳에 뭐 우리 그 통일부 장관 뭐라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구성에도 뭐 핵 시설이 있었다 어쨌다 뭐 이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나왔던데 북한이 뭐 구성뿐이 아니에요. 연변도 그렇고 그 평안북도나 자강도 이게 산강지대는 그런 곳이 많아요. 예,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그리고 일단 그런 그 핵시설이라고 하는 일단은 뭐 거기서 우라늄을 하든 플루토늄을 만들든 뭐하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이 현재 뭐 농축 우라늄이 됐든 뭐 플루토늄이 됐든 뭐가 됐든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들이 과연 진짜 그만한 양이 있을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싶어요, 한번. 만약에 그만한 양이 많다. 정말 이거 여기다 북한 한번 이게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한발 선제 타격해가지고 그 핵이 폭발함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한반도 자체가 없어질걸요, 아마. 이번에 화산 31 같은 것도 북한이 밝힌 거 보면 10킬로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위력이거든요. 예, 그걸 갖고 있대, 30기나. 그러니까 결국은 10킬로톤을 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어찌 보면 우리 크기로 보면 서울보다 엄청 크잖아요. 서울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히로시마도 그 나가사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크기 10개 도시가 다 날아난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는 뭐 완전히 그 초토화 되고 말아요. 과연 그만한 걸 안고 김정은이가 발편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그만한 그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핵 같은 것도 아무데나 그냥 동그렁하게 그냥 내놓고 밖에다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땅속에다 자꾸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핵들이 과연 거기 빈 껍데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양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자꾸 내보이는 거는 자랑일 뿐이지 허세일 뿐이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잘해, 싸움을 잘해라는 거를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해왔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 성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해도 장기전이 되게 되면은 역시 한계점이 오는 거잖아요. 뭐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도 이번에 러시아도 보니까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상당한 수를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엄청 많은 그 미사일 날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인가 뭐 숫자를 까먹었는데 보니까 그 정도로 장기전을 하게 되면 미국은 꽤 단시일 안에도 그만큼 썼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결국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쏟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갖다 날라다가 미사일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한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서 핵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핵은. 네. 핵을 쓰는 순간 뭐 역시 갓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그 대국들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위협에 끝나야지 그걸 실지 전쟁에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뭐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도 미국과 버금가는 정도로 아마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지 미국도 뭐 중국이나 미국 자체도 우리가 허들어 볼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K방산의 성공은 단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뭐 중동 쪽에 그리고 K방산 진출,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쪽에 퍼져가면서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역시 같죠. 솔직히 그 모든 나라들이 연유가 가장 원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도 역시 같잖아요. 뭐 결국은 전쟁 터짐으로 해가지고 뭐 휘발유 경유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가 아프지,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아프고 일단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이란 쪽에 좀 더 깊이 좀 진출을 해서 뭐 K방산 이란 중동뿐이 아니라 뭐 유럽 쪽이라든가 뭐 좀 많이 좀 확대돼 가지고 우리 국력이 좀 더 강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K방산의 수출 증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도 뭐 솔직히 이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기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보유한 게 많다. 일단 그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고 있는데 일단 K방산이 좀 확대돼가지고 결국 그
수출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미국이 싫어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많이 벌게 되면 미국도 그만큼 솔직히 그 좀 군사동맹 관계에서 자꾸 돈 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이미 전에 어떤 군사 전문가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KF 전투기동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 같은 거는 한 번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내리게 되면 그걸 또 오키나와인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져가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한 번 이게 떴다가 내리게 되면 1억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방비 지출이 많은 거 많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단 우리 K방사 전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놀랐어요. 우리도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게 국방력이라는 것도 상당하고 사실은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단은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티를 안 냈을 따름이지 하게 되면은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못지않게 그 K 방산산업 쪽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걸 이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북한의 종합병원을 착공했습니다. 한층 더 견고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북러 관계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북러 관계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예전부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 아동들 다시 말해서 학생들도 평양에 와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수이지만은 북한에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갈마지구에다 병원을 세운다. 이 자체는 결국 갈마지구를 북한이 야심차게 앞으로 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첫째 자리에 놓고 이게 갈마 관광지구를 놓고 이게 돈을 벌어보려 하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서 일부 지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예측일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곳에 병원을 차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용 능력에 따르는 병원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보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을 건설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북한 그 내의 국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 또 병원을 다시 짓고 뭐하고 하느니 차라리 너 지분을 줄게 여기다 건설을 해라. 그 다음에 병원을 운영해서 아마 거기서 자리세를 받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와 좀 더 보다 군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친밀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역시 그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는 파병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은 것 때문에 값을 단단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한의 포탄 공급 정황을 보고 이 정도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 참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협력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요?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도 한마디로 말해서 참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북한은 전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북한에서 생산하는 포탄, 다시 말해서 포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 들어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들 있잖아요. 이런 단거리 무기들은 결국은 재원이 다 러시아란 말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언제 그걸 계속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에 넘겨준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를 솔직히 말해서 북한 무기를 거기 가져가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 드론에도 얻어맞는 수준인데 그러나 일단 러시아도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역시 무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충당을 북한이 했으리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그 인력 지원뿐이 아니라 무기도 이자처럼 재래식 무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 포탄이라든가 총알 솔직히 AK 같은 거는 공통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자동포총이라는 거는 그것도 결국 러시아 거예요. 예전 구소련 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무기에도 재원이 똑같은 게 많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코 러시아도 북한이 참전을 한다 할 때는 마이너리티만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각각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둘 다 궁지에 몰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도 아무리 대국이고 뭐고 하지만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명 피해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보나 모든 면에서 피해가 크잖아요. 특히 전쟁이라게 되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죄 없는 국민들이 계속 희생이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감안을 해서 권력을 쥔 자가 어느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냐 하는 과정인데 푸틴 자체도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도와줌으로 해서 푸틴 자체도 뭐 군이 와서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보탬은 됐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을 활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떨어져서는 못 사는 관계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뭐 군사, 기술, 경제, 결국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을 보여줌으로 해서 장차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지원을 끌어당기자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정은은 향후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삼지연 지구라든가 갈마 지구, 이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봐도 대대적인 건설을 해가지고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앞으로 국제 관광 산업을 통해서 돈을 끌어당기겠다는 그런 속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국은 김정은이 노리는 방향이라는 거는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달러를 못 쓰고 있고, 달러라는 통화 자체를 지금 유통이 안 되게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다 유로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중동에 무기를 팔든 뭐하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결국은 유로로 환전을 해서 유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결국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헌신을 해서 뭐 일단은 아부아첨을 해가면서라도 러시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이나 전략자산 무기 같은 거는 역시 러시아의 기술적 재원이 안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러시아 자체도 똑같죠. 북한을 어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성 역할로 일단 쓰고 있지 않을까,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현 상황에서 북러 관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항상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라는 거는 일단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중국 때문에 역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짬바구니에 결국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어루만지거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뭐 이미 전에 뭐 북관계 같은 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보게 되면 상당한 채무도 많고 김일성 때부터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은 배척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또 어째서 자기가 믿지면서라도 러시아에 도와줘야 할 그런 상호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뭐 예전처럼 러시아하고 단절을 한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동맹을 대놓고 드러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건 보게 되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번에 이란도 같지만은 그 공동전선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반미 공동전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들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나라지만은 북한까지 그게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을 자기네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똑같이 때린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을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이번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쪽의 편을 들어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의 관계를 대놓고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러쿵저러쿵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유엔에서는 일종의 가결권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한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북한에게는 일단은 그 보탬이 되면 됐지 그 불리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는 뭐 아직 이렇다 저렇다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봐야 돼요. 전쟁이 만약 끝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은 뭐 끝을 맺었다 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자체도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 전쟁 피해를 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얼마나 쏟겠어요. 뭐 전쟁이라는 아시다시피 인명 피해뿐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통한 뭐 남한하고 원유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북한이란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러시아도 경제적인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고 그리고 북한도 역시 같죠.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이 관광, 국제관광 산업 같은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북한은 뭐냐면은 두 나라를 등거리에서 보면서 중요하게는 지금 인력 파견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막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뭐 이미 전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가서 이러고 저러면서 북한 노동력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고 직결되고 결석되어 있고 싼 노동력은 북한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뭐 인건비가 싸잖아요. 질이 좋아요. 또 일은 잘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관계는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나쁘게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러 관계의 밀착이 강해지는 것이 남북 관계에는 악재만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고 상호 관계가 있고 역학 관계가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일개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도 갔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도 가서 만나고 중국도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손을 끊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러시아나 중국은 마이동풍이죠. 안 들어요, 북한 말을. 뭐 자기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놓고 뭐라 왜 한국하고 하냐 이렇게 말 못할 처지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일단 앞으로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뭐 무역을 하든 뭐라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동영상이 지금 북한에 상당히 유포됐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 참전을 보냈던 용사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도 전략적으로 국제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뭐 어쨌다 이래 가지고 자기 최고 존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딱 국내적으로는 같죠. 지금 김정은이가 보낸 병사들이 거기서 뭐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영웅적으로 희생됐다고 하는데 실제 러시아에 가 있는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 실지고 실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쟁 모습들을 담은 영상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북한에 유포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완전 실망 정도가 아니겠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그런 데서 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출처를 캐고 또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아무리 김정은이가 모든 일을 미화분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역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이 계속 밝혀지는 과정에 북한 주민들도 점점 각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는 현재 우물안의 개구리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소식을 많이 알려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주성입니다. 개인 채널은 계속 쉬고 있고요. 할 타이밍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역시 북한 소식에 대한 거는 상당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든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북한 문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